오늘은 돈TV에서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제 점점 더 고급화되고 있는 패널. 법무법인 한수의 이민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실 돈 관련해가지고 법적인 뭐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고민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1편, 2편을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내용을 우리 이 변호사님께 하나씩 여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편에서는 우리 또 이민규 변호사님이 부동산 쪽 전문으로 많이들 상담을 해주시고 또 일도 진행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보통 부동산 상담 하면은 뭐 우리 계약 내용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제 주변에는 보면은 인테리어 잘못했다가 네. 이거 돈은 다 줬는데 갑자기 인테리어 업자가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했던 것은 분명히 정사각형이었는데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놓는다던가, 뭐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쪽 상담을 좀 어떻게 많이 해보셨나요? 네. 그 건축이나 뭐 건설, 뭐 집 짓는다거나, 네. 또 아니면은 식당이라든지 또 뭐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내부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원래 계약했던 내용대로 되지 않아서 이행되지 않아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 일단 첫 번째로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인테리어 대금을 꼭 보면은 그 일해 주시는 분들이 100% 일단 다 달라고 막 그래요. 근데 그랬다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좀 꼼꼼하게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써야지 잘 쓴 계약서가 될까요? 일단은 사실은 계약서는 모든 내용을 미리 다 정하면 제일 좋은데, 어떤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너무 많다 보니까 할 수가 없고, 그쵸. 따라서 이제 좀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결국은 제일 이제 봤을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좀 이제 내용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서로 나는 이 내용은 이런 뜻인데, 그리고 어떤 내용이 해석에 대해서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하면은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겠다 싶으면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특약 사항 같은 걸로 해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특약을 쓰시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서 쓰는데 어쨌든 개인과 그 기업 간의 계약이긴 하지만, 이게 일반 계약서인데 뭔가 뭐 민사 소송이라든지 이렇게까지 간다면 이게 법적 효력이 있어요? 네. 계약서는 원래는 뭐 당사자끼리 이제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요. 그건 나중에 증명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서면 계약은 당연히 계약서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증을 안 받아도요? 네, 공증 받는 경우는 뭐 사서 인증이라고 해서 보다 이제 정확하게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네. 그게 아니더라도 서명이 들어간다거나 뭐 신분증을 첨부한다거나 해서 나중에 상대방이 이거 당신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그거만 이제 내 거 맞다는 거 입증할 수 있으면 네. 어떤 효력을 인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를 잘 쓰고 공사를 잘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공사가 잘못돼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는 최대 얼마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게 보통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어떤 이제 사실은 계약을 했는데 너무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의 내용이 위반이고 그러면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해지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꼭 들어가야 필요한 부분을 만약에 이제 지키지 않았다.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뭐 위약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정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너무 지나치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감액할 수는 있지만, 우리 뭐 보통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한 10% 정도 이제 관례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판례들을 보면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에서 한 20% 정도까지 약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보면은 또 이제 은퇴하시고 혹은 이제 그 토지 보상 받아가지고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이렇게 지어서 혹은 단독주택 지어서 은퇴 이후의 삶을 또 사시는 분들이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1층에 뭐 상가 자그마한 거 하나 분양하고 2층, 3층에 사신다거나 이런 근데 경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살면서 한 번도 나는 내 건물이라는 거를 건축해 본 적이 없다가 덜컥 이제 큰 돈을 들여서 건설업자를 만나고 계약서를 쓰고 건물을 짓는데
이게 또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또 왕왕 발생하잖아요. 원래 사실은요, 네. 어떤 건축이든 하자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뭐 집단 소송으로 뭐 아파트 하자 소송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지만 네. 일반적인 건축물도 원래 계획대로 공사 도면대로 100% 하는 거는 정말 힘들기 때문에 자그마한 하자들은 다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보통은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어. 이제 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거나 만약에 좀 중대해서 이걸 그냥 이제 보수로 다 보수해서만 정리하기 힘들면 예를 들자면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보통은 어떤 그 콘크리트나 어떤 이런 그런 구조물의 강도라든지 이런 가장 것들을 중요한 계약한 내용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 자재가 이런 자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뭐 약속한 자재가 들어가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비전문가인 뭐 건축주 입장에서는 잘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나중에 이제 건축 이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같은 걸 해서 이제 전문 감정인들이 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정을 해서 그런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케이스에서 우리 또 사실 많은 시간과 비용과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맞아요. 근데 네. 뭐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지. 원하는 만큼이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억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보수가 안 되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의 이 10억과 나머지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뭐 없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정말 이제 하자가 너무 중대해서 네. 사용하지 못하면 그 원래 공사비에다가 뭐 지연된 기간만큼의 손해금까지 네. 다 받아낼 수는 있죠. 이론적으로는 보통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래도 이제 공사 하자 소송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뭐 작게는 뭐 몇 %에서 10%, 20%, 30% 이렇게까지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네. 근데 앞서서 이제 뭐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내 건물을 짓는 것도 그렇고 금액의 차이지 경험이 없었던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그 기업이나 그 인테리어 업자를 그냥 믿고 계약하고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걸 최대한으로 우리가 좀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계약서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계약서를 잘 쓰셔야 되고 또 보통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표준 도급 계약서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첨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 내 집이라면 결국 수시로 가셔서 조금 이제 현장에서도 지켜보고 확인해서. 그리고 주위에 뭐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한 번씩 확인도 하시고 근데 그런 게 필요하고 이 시멘트가 네. 강도가 뭐 몇 대 몇으로 비율을 섞어서 하는지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알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정말 좀 검증받은 그쵸. 회사를 현장 소장을 이렇게 임명을 할 때도 이제 그쪽 업체에서가 아니라 내 쪽에서 이제 임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나? 그건 아마 현장 소장은 너무 많이 갔어요. 보통 그 업체에서 다 알아서 네, 하니까 그러니까요. 쉽지 근데 않아요. 속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따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실제로 본인 사례인데 네. 이분은 이제 그 본인이 그 어떤 주택이나 건설 자재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라 창호 있잖아요. 창틀 좀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네. 이렇게 시멘트 조금 전에 시멘트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나중에 이제 시멘트 들어가는 걸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약속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것도 어떻게 아셨네요? 그렇죠. 예. 이분이 아마 좀 전문가적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본인도 이렇게 이제 당했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냐. 그쵸.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 계약을 시작하면 자기들 같이 이렇게 공사를 맡긴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제 을이 된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막 싫은 소리도 못 하고 공사 좀 잘 안 해줄까 봐. 그렇죠. 철근 막 2개 박아야 되는데 하나 박을까 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계속 좀 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중요한 게 그 공사 대금을 네. 너무 미리미리 주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공사를 진행하는 그 입장에서는 이게 내 돈 쓰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먼저 그쵸. 많이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공사 대금을 그러면 적정 수준으로 먼저 좀 이 주는 그 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게 타입하면 좋을까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음. 뭐 계약금 할 때 뭐 10%, 20% 네. 이렇게 먼저 주고 이런 음. 경우는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성고라고 하죠. 네. 공사가 뭐 이 정도 완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20%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 뭐 20, 30%를 먼저 준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대금을 먼저 주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금 적게 주는 게 맞죠. 왜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더 주고 나면 네. 다 주고 나면 더 이상 줄 게 없으니까 받은 공사업체에서는 정말 끝에 갈수록 부실로 이어질 마무리가 수 있고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제일 많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뒤에 돈을 받으려고 공사를 그나마 잘하지만 꼼꼼하게. 예, 나중에는 그래서 끝나고 정산하는 걸로 예, 그렇게 가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물론 모든 건설사들이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이런 케이스들이 요즘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이게 최근에 이제 뭐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특히 또 뭐 금리도 많이 오르고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뭐 업체들부터 다들 이제 상황이 안 좋고 큰 회사도 안 좋고 공사 대금을 못 주고 그래서 자금 순환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반적으로 다 좀 문제가 많아지고 많이 있군요. 위험해요. 예, 위험한 회사들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소비자분들은 일단 우리 변호사님의 포인트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잘 대응하지 못해서 혹은 대응할 수가 없어서 법적인 분쟁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 뭐 이민기 변호사님 같은 이런 전문적인 변호사님을 만나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는 없고 또 여기서도 뭐 시간과 뭐 돈과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정말 계약서를 잘 썼다면 이길 수 있다. 네. 이길 수 있다는데 여기까지는 안 가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그리고 계약서도 꼼꼼하게 쓰는 게 중요하고 아예 그러면 계약서 쓰는 단계부터 좀 이제 뭐 변호사님이나 이런 전문가에게 좀 상담을 받고서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요즘 그래도 예전과 달리 계약서 작성이나 검토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죠. 검토는 간단하고 계약서 작성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원하시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랑 상의를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 게 훨씬 낫죠. 그쵸. 예, 그리고 또 요즘 뭐 정보나 어떤 이런 인터넷도 발달하고 했기 때문에 형식들이 많아요. 직접 또 잘 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런 조항 넣어도 될까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거든요. 기본적으로 넣어서 안 되는 거가 뭐 많진 않아요. 다 제가 들어보면 아 그렇게 하시죠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갑은 이렇게 하고 을은 이렇게 한다 이거보다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갑은 을에게 어떻게 피해를 배상한다 을은 어떻게 피해를 배상한다 이런 걸 잘 넣으셔야 돼요. 배상에 대한 네, 아까 앞에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네, 처음에 뭐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서로 약속을 하는 거니까 약속을 어겼을 때는 또 뭐 시간을 줘서 약속을 또 하라고 이제 뭐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게 아니라면 좀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그때는 상대방에게 뭐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씩 일일당 50만 원씩 손해배상을 해준다. 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상대방한테 뭘 받을까 이런 것들을 서로 또 계약서에. 너무 한쪽만 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서로 지켜야 되는 의무일 때는 서로 그렇게 넣는 게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특약을 넣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서로에게 배상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기는 것이 좋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실 우리 뭐 소비자 입장에서 건축주 입장에서도 참 답답한 내용들이 많겠지만 우리 중소 건설사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데 그 뉴스 기사로도 오늘 아침에도 또 나왔다고 하죠. 네, 오늘 보니까 10대 건설사의 부채가 한 2조 원 정도, 그러니까 부채가 아니라 미지급한 공사 대금이 한 2조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금 건설 경기도 너무 안 좋고 또 금리 같은 게 계속 높은 상태로 오고 또 뭐 원가 건설 원가도 높고 해서 여러모로 이제 건설 쪽 업계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대기업에서 우리가 수주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안전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중소업체에서는 그런 수주 받았던 작업들을 다 끝내고 나서 받지 못한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결국은 받지 못한 돈은 네. 사실은
상대방이 결국 돈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끝까지 받아내겠지만 못 받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가압류나 뭐 어떤 또 가처분 등의 보전 절차를 통해서 예, 장기적으로는 이제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반대로 그렇게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는 네.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뭐 어떤 그런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경영 개선을 통해서 어떤 기업 건전성이나 이런 거 확보하는 작업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1번 제일 중요한 거는 못 받은 돈을 받는 건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사례가 최근에 우리 또 변호사님 쪽에 어떻게 의뢰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부동산 그리고 이제 법인 회생 파산 그리고 또 채권 추심업을 채권 추심 같은 걸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사건을.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나 건설 쪽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공사 해주고 돈 못 받고 뭐 이런 것들 많죠.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노하우가 있다면? 결국은 추심은요. 이제 네. 상대방의 어떤 그런 일단 판결을 만약에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제 상대방의 채무나 신용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돈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못 받는 건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뭐 신용 상태의 변동이 생겼거나 예, 그런 또 추심 노하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부동산이 없던 부동산이 갑자기 생긴다거나 취득한다거나 그 다음에 통장을 뭐 없던 통장이 이제 기존에 없던 금융기관에 통장을 새로 개설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채권 추심 관련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이 회사 뭐 내지는 이 개인이 뭐 신용이 뭔가 예를 들어서 자금이 생겼거나 돈이 좀 흐르는구나. 그러면은 그때는 또 채권 추심을 또 좀 살펴봐서. 그럼 미리 좀 해두는 게 좋겠네요. 만약에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한 분들은 그냥 넋놓고 있다가 저 회사 좀 잘 되네 했을 때 그때 뭐 소송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채권 추심이나 이런 걸 해둬야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맞아요. 해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법적인 조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형사 고소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이제 좀 어떤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있어서 망설일 수도 있겠지만 돈을 받고 소송을 하고 이런 것들은 항상 뭐 때를 놓쳐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좀 신중히 고민한 다음에 고민은 신중히 해야겠지만 뭔가 하기로 마음 먹으면 빠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항상.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사실 뭐 개인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건축주로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중소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 그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는 하는데, 이걸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뭐 시간과 또 돈과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맞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관련한 우리 전문 변호사님이니까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 이민기 변호사님에게 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